시작한 책 우리가 몰랐던 톨스토이의 이문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3회에 걸쳐서 톨스토이의 그러니까 평화 사상가로서의 톨스토이, 그의 평화 사상을 참회록 이후, 즉 그의 회심이랄까요, 사상적인 전환 이후의 어떤 생애사적인 것과 관련지어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톨스토이와 동양, 톨스토이와 아시아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로맹 롤랑이 1928년에 톨스토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쓴 그 논문 제목이요, 톨스토이를 향한 아시아의 대답이었고요. 거기서 그는 톨스토이가 아시아 역사에 미친 영향이 유럽에 미친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리랑이라고 하는 소설 잘 아시죠? 그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조선의 혁명가 장지락은 극동의 현대 사상가나 작가 중에서 한때 톨스토이주의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말들이 보여주듯이 톨스토이는 당대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근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와 아시아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일방적으로 아시아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톨스토이는 아시아에 그리고 동양 사상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인도의 브라만교나 불교, 그다음에 중국의 공자, 맹자, 노자 같은 고대 철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특히 톨스토이가 정신적 위기를 겪은 후에 새로운 삶의 길을 찾던 때에 톨스토이가 스스로 동양의 지혜라고 불렀던 그 동양 철학에서 커다란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톨스토이는 아시아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했던 최초의 러시아 작가,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교류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모스크바 톨스토이 박물관에 톨스토이가 살아있을 때 세계 각지로부터 거의 받은 편지가 거의 5만 통에 해당하는데, 그게 이제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 속에는 인도의 간디가 보낸 편지, 그다음에 뭐 중국의 구홍민이나 일본의 토쿠토미 로카, 아베 이소, 그러니까 최초의 일본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보낸 서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서유럽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고, 과학기술이나 진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서양은 문명, 동양은 야만, 이런 식의 이분법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시아 민중의 수천 년의 지혜가 농축된 동양 철학 속에서 서구 문명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그 열쇠가 거기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톨스토이는 자신의 평화 사상에 준해서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해 왔기 때문에 당시에 착취받는 아시아 민중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해서 이제 유라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러시아의 지정학적 운명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동양과 서양의 반목이 아니라 그 조화 속에서 러시아의 미래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톨스토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톨스토이와 동양 사이의 이러한 긴밀한 상관성을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인도의 간디는 힌두 톨스토이라 불리는데요. 간디와의 관계,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무저항주의와 노자의 무의사상의 깊은 직접적인 연관성과 중국의 초기 아나키스트에 대한 톨스토이의 영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국에 대한 관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본의 초기 사회주의나 기독교 평화주의 형성에 톨스토이의 러일 전쟁론이 미친 영향, 그 다음에 한국의 이광수나 최남선은 뭐 요즘식으로 약간 비속어로 얘기하면 톨스토이 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톨스토이에게 심취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 조선 지식인들의 톨스토이에 대한 열광과 그 한계, 그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 그리고 중국과 톨스토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간디는 힌두 톨스토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었습니다. 주로는 간디가 톨스토이로부터 자신의 어떤 시민 불복종 운동이나 간디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비폭력 저항 운동의 어떤 사상적인 영감을 톨스토이, 특히 이제 톨스토이 책 중에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하느님 나라라고 그냥 할게요. 그 책에서 아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톨스토이 오직 그 한 명뿐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다음에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3명의 멘토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톨스토이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톨스토이에 대한 전기도 썼고요. 톨스토이의 논문이나 우화 같은 걸 번역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디가 세운 그 인도 수행자 공동체를 아슈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슈람 이름을 톨스토이 팜이라고 지어서, 톨스토이 농장이라고 지어서 톨스토이의 어떤 사상을 그런 수행자 공동체의 어떤 규율로 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간디의 활동 시기는 저희가 크게 두 시기로 나누거든요. 간디가 남아공에서 인도인에 대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벌였던 1단계 시기, 그게 1893년에서 1914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인도로 돌아와서 독립운동을 하던 1915년에서 암살당했던 48년까지 이렇게 두 시기로 나뉘는데요. 간디가 톨스토이의 그 하느님 나라를 처음 접한 게 그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운동을 벌이던,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운동가는 아니었지만 25살의 젊은 나이에 그 책을 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되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간디가 비폭력, 그러니까 그 간디, 그 인도식 용어로는 아힘사라고 하는데요. 비폭력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책을 읽고 비폭력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톨스토이의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당시에 남아공의 그 정부는 인도인을 흑인만큼이나 차별을 했고요. 그 차별이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인 수정법이라는. 그래서 이 간디의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이나 시민 불복종 운동은 사실 이런 부당한 국가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 원칙이 된 게 제가 1, 2, 3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톨스토이는 진정한 그 기독교인 또는 종교인은 국가가 정한 법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국가를 폭력의 근원으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신의 법칙을 따르는 종교인은 국가가 정한 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물리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그 저항 형식을 부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하고 간디는요, 서로 편지를 직접 나눈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편지가 4차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근데 사실 톨스토이하고 간디는 그런 공통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당연히 받았어야 됐는데 못 받은 사람, 또는 받지 않았나? 진짜 못 받았어? 라고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인도의 간디하고 러시아의 톨스토이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었고, 서로 살아생전에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편지로 서로 교류하고 사상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관계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신 교환은 간디가 톨스토이가 힌두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발표를 했거든요. 편지 형식을 써서 인도인들에게 이제 보내는 어떤 호소랄까 이런 거였는데, 그걸 읽고 말을 할 수 없이 큰 감동을 받아서 1909년에 톨스토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부터 서신 교환이 시작이 됩니다. 간디가 톨스토이에게 처음 편지를 보냈을 때 간디는 영국 런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런던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힌두 민족주의자인 마달란 딩그라라고 하는 청년이 인도 착취에 앞장섰던 영국 정치인 커즌 와일리를 암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수형에 처해졌거든요. 당시 인도인들은 그 딩그라의 죽음을 일종의 순교, 민족 해방을 위한 순교로 받아들였고,
굉장히 그러니까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톨스토이의 편지, 그 힌두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이 힌두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간디랑은 상관이 없고요. 간디 말고 인도의 대표적인 혁명주의자면서 급진주의 저널의 편집자였던 타락 나트 다스라는 사람이, 당시 이제 톨스토이가 굉장히 세계 평화 운동에서 상징적인 그 힘이 컸기 때문에 톨스토이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당신은 비폭력주의자이긴 하지만 인도가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되겠느냐. 당신은 인도 독립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 줄 수 없느냐. 이런 편지를 보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톨스토이가 쓴 게 바로 힌두인에 대한 편지였습니다. 거기서 톨스토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2억의 인구를 고작 3만의 사람이 식민지로 노예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인도인을 노예로 만든 건 영국인이 아니라 인도인 스스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영국인이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말이 당연히 아니고요. 그 타락 나트 다스에게 폭력을 폭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도인이 독립을 쟁취하는 건 영국인들과 똑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 폭력에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서만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폭력에 가담하지 않으려면 각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도인이 인도인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톨스토이의 말은 그런 정신적인 무기력이나 체면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호소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각성해서, 이 각성을 통해서 그런 폭력을 이겨낼 수 있는 행동을 하라라는 거였는데요. 그 행동은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폭력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행동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공직 거부, 납세 거부, 병역 거부, 재판 거부. 그러니까 그게 인도 정부건 간에, 그러니까 영국 정부건 또는 영국 정부에 협조하는 인도 정부건 간에 거기에 협력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핏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행동보다도 그 국가,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존립 기반 자체를 타격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병역을 거부를 하고 공직을 거부를 하면 국가의 근저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행동만큼 하기 힘든 행동은 없습니다. 사실 차라리 그냥 누구를 암살을 한다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게 오히려 쉽지, 이렇게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한다라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도덕적인 결단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그것이 바로 개인의 도덕적인 완성이고, 그게 기독교인의 사랑의 실천이기도 한 거고, 또 인도인 입장에서는 인도인의 종교의 실천이기도 한 거고, 톨스토이는 종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종교는 그 근저에서 다 통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간디는 톨스토이의 이 힌두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요. 폭력이 아니라 무저항, 그리고 증오가 아니라 자기 고행을 통한 사랑, 그러니까 자기 고통이죠. 자기의 그런 실천을 통한 사랑의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간디의 시민 불복종 운동, 비폭력적 그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식이 무르익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편지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그때 이제 최초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해서 4차례 톨스토이와 간디 사이에 편지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톨스토이가 간디에게 보낸 마지막 답장은 톨스토이가 죽기 2달 전에 쓰여졌어요. 그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톨스토이는 부인과의 갈등,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다음에 또 당시 제정 러시아의 탄압이라든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디가 전하는 그 남아공에서의 투쟁이라고 하는 건 단지 인도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고 격려를 하면서 우리 모두 이러한 폭력을 거부하고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을
간디에게 그 공감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톨스토이의 이런 영향은 간디가 남아공에서의 그 인도인 차별 투쟁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도로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인도로 돌아간 후에까지도 이 톨스토이의 그 사상이 간디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힌두 톨스토이라는 별명이 보여주듯이 두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큰 유사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유사성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있었지만 또 굉장히 큰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특히 폭력 문제, 그 다음에 국가와 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톨스토이의 비폭력주의는요, 절대적 비폭력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당방위를 위한 폭력조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톨스토이는 예를 들어 어떤 강도가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조차도 그 강도가 결국 그 어린아이를 죽인다라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강도의 목숨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목숨이 강도의 목숨보다 더 고귀하다라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강도와 어린아이 사이를 막아설지언정 강도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당방위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반해서 간디는 아힘사, 그러니까 비폭력이죠. 그것을 대원칙으로 삼은 건 동일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폭력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겁과 폭력 사이의 선택만이 존재한다면 폭력을 택하겠다. 또 인도가 불명예의 무력한 희생자로 남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무기에 의존하게 하겠다. 이런 말들을 간디의 어떤 어록들에서 찾아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왜 그런 간디의 불편한 진실 뭐 이런 책들도 나왔잖아요. 한국에서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 간디의 불편한 진실을 대표하는 사례가 바로 1차 대전 당시에 간디가 인도 독립을 위한 어떤 네고시에이션 과정에서 이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인의 영국군 제국주의 전쟁 참여를 독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1918년 6월 22일에 쓴 모병 호소문 같은 것은 이제 간디의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불명예랄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디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회자되는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간디의 면모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민족의 이익과 비폭력 원칙 사이에 불가피한 충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디는 폭력의 부분적인 사용을 허용했었던 그런 태도들. 누군가는 이거를 간디의 실용적 이상주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간디의 실용적 이상주의는 톨스토이의 절대평화주의, 절대비폭력주의하고는 선명하게 대조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나 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의 차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톨스토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는 만악의 근원이고 정부는 그 악의 집행자고 애국심은 그 결과인 또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가증스러운 기만이다. 이러고 정말 철저히 반대했고 정치적인 행위를 가장 사악한 행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간디는 모든 정부가 아닌 나쁜 정부에 대한 선택적 거부를 얘기를 했고요. 애국심도 그러니까 배타주의 같은 부정적인 측면만을 거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애국심은 인류애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간디는 결코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정치를 종교화, 도덕화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사실 간디는 명상하는 성자이기도 했지만 행동하는 성자였고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탁월한 감각을 가진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간디의 실용적 이상주의야말로 여러분 소금 행진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역사상 전례가 드문 시민 불복종 운동을 당시 인도처럼 시민의식이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그렇게 폭넓은 대중운동으로 성공시킨 비결이 바로 그의 그런 실용적 이상주의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톨스토이가 평생 어떠한 조직에도 가담하지 않고 정말 그러니까 독고다이라고 하죠. 외로운 늑대로 살았다면 간디는 그의 이상을 현실 정치와 결합시킨
사람이 바로 간디라고 보는 그런 시각은 여기에 기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국주의 전쟁에 자원해라 이런 걸 호소하고 간디가의 모병 호소문처럼 애국심을 보편적 인류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역설하는 간디의 모습을 톨스토이가 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톨스토이는 그동안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보였던 지지와 격려를 즉각 철회하고 간디에게 당장 회개하라고 호통을 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모국에서 민족주의 운동에 헌신하기 전에 톨스토이가 죽어서 두 사람 사이에 교류가 종결된 건 어쩌면 두 사람 모두에게 행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요, 톨스토이가 중국에 미친 영향만큼이나 중국이 특히 고대 철학, 그 중에서도 노자 사상이 톨스토이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노자의 무위 사상은 참회 이후 형성된 톨스토이 평화주의의 핵심, 즉 무저항 또는 비폭력, 그 다음에 병역 거부, 납세 거부, 재판 거부 같이 국가에 불복종하는 비행위의 도덕적인 근거가 된 게 바로 노자의 무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위, 비폭력, 무저항, 그 다음에 어떤 걸 하지 않는 것, 비행위라고 하는 이런 공통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톨스토이의 일기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노자의 도덕경을 복음서만큼이나 거대한 영향력을 끼친 책으로 톨스토이가 서술해 놓고 있는 대목들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위대한 사상가가 어떻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너무 궁금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실제로 노자를 번역하려고 중국어를 배우기까지 했고요. 정말로 실제로 그래서 노자 번역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최초로 중국어에서 직역된 도덕경을 감수한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되게 놀라운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이 노자에 대한 이 매료는 죽을 때까지 남아 있어서 일기장 같은 데 보면 노자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나에겐 노자를 읽는 게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자 번역에 2번 착수를 했는데요. 2번째 착수했을 때는 일본인하고 했거든요. 그 일본인이 톨스토이가 사귀었던 최초의 일본인이에요. 코니시 마스타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인이면서 러시아 정교 세례를 받은 정교 신자였어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의 전공이 고대 중국 철학이었고 그래서 중국어에 능통했었고 근데 러시아 정교 신자였기 때문에 모스크바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리고 나서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도덕경을 중국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톨스토이가 듣고 자기 그 야스나야 뿔리아나 영지로 불러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공동 작업을 해갖고 주로 번역은 코니시가 하고요. 사실 톨스토이는 여러 나라 언어에 정통했어요. 러시아어는 불어, 독어, 영어 그리고 언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해서 톨스토이가 그 러시아에 번역된 영어판, 독어판, 불어판, 도덕경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감수를 하게 되고 이게 1913년에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코니시 마스타로하고 함께 번역한 이 도덕경은 지금 현재도 일본 도시샤 대학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니시 마스타로가 이 번역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톨스토이주의를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도시샤 대학의 교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는 이 노자 사상의 핵심을 무위에서 찾았고 그래서 실제로 1893년에 무위라는 제목의 논문을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그 무위라는
그 제목의 이제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톨스토이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노동이라든가 노동을 통한 발전이라던가 어떤 생산량의 증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있을 시대인데, 진보, 발전 이런 것들, 그럴 때 톨스토이는 노동하지 않음, 행위하지 않음, 즉 무위의 도덕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게 해준 게 바로 노자의 무위 사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위라고 하는 논문에서, 노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들의 모든 불행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데서 생긴다. 따라서 사람들이 무위를 따른다면 개인적 재난은 물론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사회적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때 이 행동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병역 거부인 거죠. 병역 거부.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해요. 정말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악당인 네로 황제도, 또 뾰트르 1세도, 러시아 짜르도 얼마나 바쁜지 아느냐. 그러나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행동하지 말고 한순간이라도 멈추어 서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라 라고 톨스토이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위의 도덕성이 노자가 얘기한, 노자의 사상에 따르면 도인 거고요. 따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톨스토이의 종교관에 따르면 사랑에 해당하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그 무저항이나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지 않음, 즉 무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의 정당성을 거절하는 비행위의 본질, 그러니까 뭐 병역 거부, 납세 거부, 재판 거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적극적인 국가철폐 행동 강령으로 내세우는 국가에 대한 불복종, 비행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행동하지 않음, 즉 무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 무위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톨스토이는 이러한 노자의 무위와 도나 그 다음에 기독교의 사랑이나 형제에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을 논문 무위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근대 중국인들과 톨스토이는 어떠한 영향관계를 맺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요. 사실 20세기 초에 톨스토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각지에서 편지, 전보, 뭐 책을 보내온다는 그런 게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유독 중국에서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톨스토이는 중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엄청난 인구가 사는 나라의 소식을 이 나라 사람과 직접 접촉하면서 듣고 싶다, 참 안타깝다 그랬는데, 그 톨스토이의 소원이 1905년에 이루어집니다. 장징퉁이라고 하는 중국인의 편지와 책이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장징퉁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1906년에 그 구홍민이라고 하는 중국의 학자이자 정치인이 책 2권하고 편지를 톨스토이에게 보내게 되고요. 톨스토이가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의 형식으로, 그러나 그 구홍민 개인에 대한 답장이 아니라 중국인 전체에 보내는 어떤 매니페스토랄까요? 그런 형식으로 중국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게 1906년 9월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힌두인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중국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톨스토이에게 그때 편지를 보내왔던 중국인들은 중국이 이런 사실 그 당시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제국 중화주의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뭐 아편전쟁, 청불전쟁, 청일전쟁에서 판판이 지면서 그런 중화주의가 뿌리치 흔들리면서
그 중국인들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뿌리채 흔들리던 그런 때였거든요. 굉장히 중국 지식인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고 톨스토이에게 편지를 보내온 중국인들은 모두가 다 중국이 이런 서구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급속한 산업화나 근대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톨스토이는 위대한 노자의 나라인 중국이 이런 제국주의적인 그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연민과 공감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왜 제국주의자랑 똑같은 방법을 그러니까 산업화, 근대화 이거는 제국주의자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왜 자기를 위협한 적과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톨스토이의 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중국에는 노자가 있고 공자가 있고 맹자가 있다. 중국이 서구나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는 사실 일본은 그 어떤 아시아 국가보다 서구를 정말 빨리 따라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보기에는 일본은 서구의 나쁜 점만 모방하는 나쁜 일본인 그렇게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서구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서구 제국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중국인 민중들의 수천 년의 지혜가 농축된 바로 그 자기들의 그 지혜에서 그 극복의 길을 찾으라고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왜 제국의 폭력에 신음하면서 제국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악의 결과와 싸우지 말고 악의 근원과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전제 정부든 유럽 제국 정부든 일본 제국주의든 간에 모든 악의 근원은 국가와 정부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런 국가 또는 그 정부의 폭력에 복종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봉사하지 말고 병역에도 가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힌두인에게 보내는 편지와 동일한 그 메시지를 보내게 된 거인 거죠. 그러면서 중국인들 스스로의 전통,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도교의 무의와 그다음에 불교와 그다음에 유교에서 그 길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종교적인 각성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종교적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병역 거부, 납세 거부, 준법 거부 같은 급진적인 반국가 행위를 여전히 중국 민중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톨스토이가 강력히 비판하는 제국주의나 식민주의의 뿌리를 톨스토이가 국가주의에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이러한 반국가주의 사상은 실제 당대 중국의 혁명적 아나키스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막시즘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전에 혁명적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 초기 아나키즘을 대표하는 파가 신세기파, 천이파 두 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파의 기관지 모두에 톨스토이가 쓴 중국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번역돼서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중국 초기 아나키스트에게 그 중국 톨스토이의 그 반국가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천이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미래의 길을 국학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아나키스트기는 했지만 중국 전통에 기초한 아나키즘을 얘기를 했었는데 톨스토이가 어떤 중국의 미래의 길을 자기 전통에서 찾아라라고 얘기한 그 가르침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톨스토이는 오사 운동 후에 이제 본격화된 중국 신문학 운동의 기수들, 여러분 루신은 잘 아시죠? 루신이나 바진, 마오든, 치추바이,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신문학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작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루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막스주의에 입각했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비폭력주의에는 동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톨스토이의 어떤 박애주의적인 호소나 그다음에 그가 국가에
저항하라고 하는 그런 호소나 반군사주의 이런 것에 특별한 공감대를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치추바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접 그 야스나야 폴리아나 그 톨스토이 영지로 톨스토이를 직접 방문해서 톨스토이를 만난 최초의 중국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차오잉이라고 하는 그 작가는 20년 동안 톨스토이의 모든 작품을 혼자 번역을 해서 혼자서 12권짜리 전집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2014년, 그러니까 2년 전 9월에 북경 중국 국립박물관에서 톨스토이 기념전, 특별기획전이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었고요. 이것은 100년이 지나서까지 간직되어 온 중국인의 톨스토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 그 중에서도 인도의 간디와 그다음에 중국의 노자, 그리고 중국의 초기 아나키스트들과 톨스토이와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대 일본과 한국, 근대 조선과 톨스토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한 주일 동안 평화로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